재벌의 어두운 비밀은 어떻게 사회를 지배했는가?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문서를 보았다. 거기에는 사람 이름이 없었다. 대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계열사 300개. 내부 거래 수십조 원. 정치권 접촉 명단. 언론 대응 비용.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국민은 가격을 보고 산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무엇을 보게 될지 결정한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돈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권력이 어떻게 침묵을 만들고, 침묵이 어떻게 한 사회의 운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아는 이름들이 있다. 휴대폰을 켤 때 보이는 이름. 자동차 핸들 위에 박힌 이름. 냉장고, TV 카드, 보험, 아파트, 병원, 학교 장학재단, 야구장, 미술관, 언론 광고판까지. 우리는 매일 그 이름을 본다. 너무 자주 봐서 이제는 그것이 기업인지, 국가인지, 공기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재벌은 단순히 돈 많은 회사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해 계열사의 그물로 커지고 은행의 돈으로 자라고 정치의 허락으로 살아남고 언론의 침묵 속에서 신화가 되는 거대한 생명체다. 이 이야기는 한성그룹이라는 가상의 재벌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당신이 듣는 장면들 속에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마주해온 익숙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 한성그룹의 시작은 작았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 변두리에 낡은 창고 하나. 창업주 강태무는 밀가루 포대와 설탕 상자를 팔던 남자였다. 그는 부지런했고 영리했고 무엇보다 시대의 냄새를 잘 맡았다. 그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진 것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먼저 보았다. 국가가 수출을 외칠 때 그는 무역회사를 세웠고 국가가 중화학공업을 밀 때 그는 공장을 지었다. 은행 대출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나왔고 허가 도장은 남들보다 빨리 찍혔다. 사람들은 말했다. 강태무는 애국 기업인이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도 없었다. 저런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한성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장을 세웠다. 수출을 늘렸다.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월급 봉투를 안겨주었다. 시골 청년들은 한성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탔고 부모들은 아들이 한성 배지를 달고 집에 돌아오면 동네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늘 빛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다. 한성이 커질수록 강태문의 가족도 함께 커졌다. 장남은 전자회사 대표가 되었고 차남은 건설사를 맡았다. 딸은 백화점과 문화재단을 관리했고 사위는 금융계열사를 지었다. 손자들은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배웠고 귀국하자마자 임원이 되었다. 한성그룹의 지분 구조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갖고 B회사가 C회사의 주식을 갖고 C회사가 다시 A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수백 개의 회사였다. 하지만 꼭대기에는 언제나 한 가족이 있었다. 주식은 적게 가져도 지배는 크게 했다. 그것이 재벌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한성의 회장실은 서울 한복판 79층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도시가 작게 보였다. 사람들의 집도, 학교도, 병원도, 지하철도, 시장도 모두 장난감처럼 보였다. 회장 강도유는 그 창가에 서서 자주 말했다.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 말은 절반은 경고였고 절반은 협박이었다. 한성은 국가 경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다. 한성이 반도체 투자를 줄이면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한성이 채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희망이 줄어들었다. 한성이 광고를 끊으면 언론사가 긴장했고
한성이 공장을 옮기겠다고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찾아왔다. 사람들은 한성을 욕하면서도 한성 제품을 샀다. 한성의 갑질을 비판하면서도 자식이 한성에 입사하기를 바랐다. 한성 총수 일가를 비난하면서도 한성 주가가 떨어지면 나라 경제를 걱정했다. 이것이 재벌의 두 번째 비밀이었다. 사람들은 재벌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재벌 없이는 불안해했다. 그 불안은 아주 정교하게 이용되었다. 어느 겨울 한성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도윤 회장의 외아들 강민재는 36살이었다. 그는 똑똑했지만 직접 회사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공장 바닥의 기름 냄새도 납품업체 사장의 눈물도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노동자의 손떨림도 알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숫자였다. 그리고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들. 한성 내부 전략실은 강민재의 승계를 위해 복잡한 합병안을 만들었다. 겉으로는 그룹 경쟁력 강화였다. 보도자료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고 적혔다. 경제신문들은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과감한 선택이라고 썼다. 하지만 내부 문서의 진짜 문장은 달랐다.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구조. 그 합병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한성은 말했다.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언론은 며칠 떠들다가 조용해졌다. 광고국 전화가 바빠졌고 논설위원들의 표현은 부드러워졌다. 논란은 우려가 되었고 특혜는 전략적 판단이 되었다. 그때 한성전자 하청업체 사장 박정우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그는 20년 동안 한성의 부품을 납품했다. 한성 덕분에 공장을 키웠고 한성 때문에 빚도 졌다. 납품 단가는 매년 깎였고 기술 자료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다. 어느 날 비슷한 제품을 한성 계열사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박정우는 항의했다. 한성 구매팀 과장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한성과 거래를 끊으면 다른데 납품하실 곳이 있습니까? 그날 박정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거래처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재벌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시장 자체를 자기 손안에 넣는다. 청년들도 그 감옥을 알고 있었다. 29살 지우는 포넌제 대학을 졸업하고 토익 점수와 자격증과 인턴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 월세 걱정 없는 삶,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미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자주 특정한 문으로만 이어졌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 중에서도 한성그룹은 거의 신분 상승의 문처럼 보였다. 지우는 한성 채용 시험을 3번 받고 3번 떨어졌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한성 계열사에 합격했다. 그날 단톡방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마치 결혼식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며칠 뒤 지우는 중소기업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말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 같은 회사는 많은데 얘 월급은 가족처럼 나눠주지 않을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본 광고판에는 한성그룹의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내일을 함께 만듭니다. 지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일로 가는 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한성그룹은 장학재단을 운영했다. 병원도 지었다. 미술관도 후원했다. 재난이 나면 성금을 냈고 올림픽 선수를 후원했으며 명절마다 따뜻한 광고를 내보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그래도 큰 기업이 사회공헌은 하잖아. 맞다.
한성은 선한 일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선행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한 손으로 장학금을 주고 다른 손으로 교육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다면, 한 손으로 기부를 하고 다른 손으로 납품 단가를 짓눌렀다면, 한 손으로 청년을 응원하고 다른 손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문을 좁혔다면, 그때 선행은 순수한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가리는 조명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다. 처음 보도는 작았다. 온라인 독립매체의 기사 하나였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한성그룹 해외 계열사 자금 흐름 의혹. 조회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 속에는 이상한 송금 기록, 페이퍼 컴퍼니, 자문료, 미술품 구매 내역, 그리고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 이름이 있었다. 기사를 쓴 기자 윤서연은 원래 경제지 기자였다. 하지만 몇 년 전 한성 관련 기사를 쓰려다 데스크에서 막힌 뒤 회사를 나왔다. 그때 그녀가 들은 말은 단순했다. 팩트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광고가 너무 커. 윤서연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자료를 모았다. 전직 임원, 하청업체 대표, 내부 회계 담당자, 정치권 보좌관까지 만났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다.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성은 단순히 회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성은 취업시장이었고, 광고시장이었고, 주식시장이었고, 지역경제였고, 국가 브랜드였다. 한성을 건드리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비판하는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월급, 주가, 아파트값, 정치 생명, 언론사의 생존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이것이 재벌의 네 번째 비밀이었다. 권력은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스스로 침묵하게 만든다. 의혹이 커지자 한성은 즉시 움직였다. 첫 번째는 부인, 사실무근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대응,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회복, 강민재 부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는 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사과문은 완벽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며칠 뒤 한성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청년 일자리 수만 개, 지역경제 활성화. 뉴스 화면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자금 의혹은 뒤로 밀리고 경제 살리기가 앞으로 나왔다. 정치인들은 한성 투자 발표 현장에 모였다. 그들은 웃으며 박수쳤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지금은 기업을 때릴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윤서헌 기자는 TV를 보며 웃었다. 아주 차갑게. 항상 똑같아. 의혹이 나오면 투자를 발표하고 책임을 물으면 경제를 인질로 잡지.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한성 내부 직원 한 명이 추가 자료를 넘겼다. 그는 젊은 희게팀 대리였다. 이름은 최우진. 그는 한성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이 울었다. 동네 사람들은 효자 났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그가 본 것은 광고 속 한성과 달랐다. 서류는 위에서 내려왔고 숫자는 아래에서 맞춰졌다.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바뀌었다. 로비는 대여협력이 되었고 사익 편취는 시너지가 되었고 편법 승계는 지배구조 안정화가 되었다. 우진은 처음에는 참았다. 대출이 있었고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고 한성 배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문장을 보았다. 여론 악화 시 청년 고용 축소 가능성 언급.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월급을 받는 이곳이 청년의 희망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진은 새벽 2시 윤서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기면 저는 끝납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자 사회는 폭발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댓글창은 불타올랐다. 거리에는 촛불이 켜졌고 대학가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재벌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기업이 국가 위에 설 수 없다. 경제 성장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말라.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도 한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외국 기업 좋은 일 시키자는 거나. 재벌 때리다가 일자리 다 날아간다. 한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재벌 개혁을 외쳤고 다른 한쪽은 경제 위기를 걱정했다. 그 사이에서 한성은 버텼다. 늘 그래왔듯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강민재 부회장은 증인석에 앉았다. 의원이 물었다. 부회장님,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강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준비된 답을 했다. 한성은 법과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에 앉아있던 박정우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은 우리한테만 무서웠지. 카메라는 그 말을 잡지 못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날 청문회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었다. 수사는 길어졌다. 일부 임원은 구속되었다.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일부는 집행유예가 되었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한성 주가는 처음엔 떨어졌지만 다시 올랐다. 제품은 계속 팔렸다. 취업 준비생들은 여전히 한성 채용 공고를 기다렸다. 언론 광고판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 이미지가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뒤 강민재는 회장이 되었다. 그의 취임식에서 그는 말했다. 한성은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신문들은 젊은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날 밤 윤서연 기자는 또 다른 제보 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짧았다. 끝난 줄 아셨습니까? 메일에는 새로운 계열사, 새로운 내부거래, 새로운 정치권 접촉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 윤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녹음기를 켰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비밀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벌은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의존해 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한강은 빛났고 빌딩들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중 가장 밝은 건물 꼭대기에는 한성그룹의 로고가 떠 있었다. 그 로고 아래에서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납품단가 협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는 취업 합격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또 다른 합병안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한성의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뜰 것이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지점이다. 재벌은 우리 삶 밖에 있는 괴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손안의 휴대폰이고 우리가 타는 차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이고 우리가 믿고 싶은 국가 성장의 신화다. 우리는 재벌을 비판하면서도 소비한다. 재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존한다. 재벌의 특권에 분노하면서도 내 가족이 그 특권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재벌의 어두운 비밀은 단순히 회장실 금고 안에 있지 않다. 그 비밀은 우리 사회 전체의 욕망 속에 숨어 있다.
성공하면 용서된다. 크면 건드릴 수 없다. 경제에 도움이 되면 조금은 눈 감아도 된다. 내 자식만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문장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벌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살아남을 것이다. 한성그룹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성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도 서울의 어느 빌딩 꼭대기에서는 누군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여론은 지나갑니다. 숫자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숫자는 차갑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된다. 그리고 그 불이 한 번 붙는 순간 가장 높은 빌딩의 유리창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